책 제목은 왜 고기를 안 먹기로 한 거야. 그리고 지은이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마르탱 파주. 옮긴이는 배영란님. 출판사는 황소걸음입니다. 비거니즘은 식물성 식품과 동물을 착취해 만든 제품 일체를 소비하지 않으면서 동물 해방을 위해 노력하는 철학이며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자리를 내주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한 방식이자 세상을 바꾸는 정치적 운동이다. 비건은 수천 년 동안 동물을 식재료나 물건 취급하며 착취 가능한 자원 정도로 여기던 인간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동물원과 동물 서커스, 투, 사냥 등 인간이 취미로 동물을 이용하는데 반대한다. 동물에 대한 사회 정의가 지켜지고 동물이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동물성 식품과 제품에 대안이 있음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힘을 모은다. 나는 비거니즘에 정치적 성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물을 연민하는 마음은 인간을 연민하는 마음과 맞닿고 이는 모든 억압에 반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배 구조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사회에서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건장한 사람은 장애인을 지배하며 인간은 동물을 지배한다. 자크 데르다 식으로 말하면 육식과 남근, 로고스가 중심이 돼 지배하는 세상과 논리 구조가 동일하다. 이 사회 구조의 부조리를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건 일부러 자신의 공감 능력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동물이 계속 그 피해를 본다. 비거니즘은 본질적으로 진보적이며 자유의지를 추구한다. 보수 반동적인 성격은 없으며 어찌 보면 생태운동과도 비슷한 면이 많다. 물론 비거니즘을 개인적인 해방 도구이자 모두가 택할 수 있는 윤리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마치 페미니즘처럼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비건이 모든 해방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진보적인 생각은 결국 보수주의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의 주된 흐름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회의 규범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개인적인 성향이나 경험 때문일 것이다. 비건을 선택한 이유는 특이한 내 성향을 인정하며 당당히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고 국적이나 성별과 종의 구분 등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시련의 여파가 잠잠해진 뒤 나는 동물의 죽음과 희생을 전제로 한 삶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나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주변의 무시와 외면을 당하는 사람을 본 이상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의 모든 폭력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 변화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나타났다. 먼저 나는 동물의 어린 새끼부터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결심이라기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어린 송아지의 살을 내 이로 물어뜯는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송아지 고기와 새끼 양고기도 젖먹이 새끼 돼지고기도 먹을 수가 없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귀여운 새끼들을 잡아먹는 건 확실히 다 큰 동물을 잡아먹는 것보다 부담스럽다. 아이들 교육에도 문제가 된다. 육식을 권장하는 데서 나아가 새끼까지 잡아먹는 것은 아이들이 순하고 착한 성품을 버리는 꼴이며 아이들에게 기성문화의 폭력성을 답습하고 이에 동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격이다. 나는 아이들이 동물의 어린 새끼를 먹는 것은 어른들에게서 비롯된 억압 구조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합법적인 도축 연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동물을 죽이더라도
새끼는 죽이지 말고 죽이려면 다 자란 뒤에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새끼든 아니든 동물을 죽인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새끼 도축에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 내가 비거니즘의 길로 접어든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공장식 사육으로 기른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한동안 나는 이런 윤리적인 소비 방식에 만족하며 살았다.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기른 소고기나 닭고기, 어부가 잡은 자연산 물고기를 구입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정치적 행동을 실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공장식 축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먹을거리에 대한 선택권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먹을거리를 찾는 건 오늘날 현대인에게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는 내 착각과 오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나는 좌파 생태주의자로서 각종 사회 문제에 민감한 윤리적 인간임을 자처하고 내심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으로 위선을 떨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고기 위주 식단에 익숙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고 그 안에서 변명거리를 찾으려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이는 단연간 심리 분석을 통해 내가 깨달은 사실인데 우리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유리한 변명을 만들어내며 합리화하는데 이성이라는 탁월한 무기를 타고난 듯하다. 어쨌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고 말했고 실제로 내가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거의 매일 고기를 먹은 셈이었다. 날마다 스테이크를 먹지는 않았지만 고기를 베이스로 한 스프레드나 생선 통조림은 수시로 먹었으니 말이다. 유기농 베이컨이나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기른 닭을 구입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의식과 모종의 우월감이 들었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공장식 사육으로 생산된 고기를 먹는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내가 정한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않았다. 유기농 소고기나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기른 고기가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고민 없이 눈앞에 있는 걸 골랐다. 기차 타고 가다가 닭고기 샌드위치를 사 먹고 식당에 가서 유기농 라벨이 표시되지 않은 소고기도 먹었다.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서는 그냥 거기 있는 고기 메뉴를 먹었다. 무엇보다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농장에서 풀어놓고 기른 돼지도 공장식 사육 시설에서 자란 돼지와 똑같이 도축된다는 점이다. 오로지 내 먹는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 돼지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 건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유기농 라벨이 붙은 제품이라도 동물이 좋은 처우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라벨은 그저 먹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나 같은 소비자에게 이 라벨은 상당히 이기적인 징표다. 내가 먹는 고기에 더러운 게 들지 않았다는 인증 마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기농 제품을 먹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 이미지를 위해서지 결코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다. 유기농이나 생명 윤리 라벨로 우리의 먹을거리 선택권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업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마련이다. 게다가 소규모 사육이라도 오염원이 되긴 마찬가지다. 아무리 동물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르는 근거리 소규모 축산 농가라도 계속 그 수가 늘어난다면 결국 이 지구 하나로는 모자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낙지와 문어, 오징어 등을 먹지 않는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고 보니 낙지와 문어, 오징어 같은 두 종류가 굉장히 지능이 높고 감성이 풍부한 동물이었다. 거의 인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두 종류를 먹지 않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그저 인간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먹지 않을 뿐 그 동물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나랑 비슷하고 인간의 지능과 공통점이 있는 똑똑한 존재라면 너를 먹지 않겠다는 논리를 편 셈이다. 동물의 처지에서 이해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려는 이타적인 윤리의식과는 아직 거리가 멀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만 먹겠다고 결심했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기만적이지만 얼핏 타당한 논리로 보였다. 닭이 상위 포식자로서 무자비하게 지렁이를 잡아먹는다면 나도 닭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렁이를 먹고 자라는 식용닭은 별로 없다. 게다가 닭은 인간과 달리 먹이를 스스로 선택하지도 못한다.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합리화했으며 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윤리적 인간인 척 했다.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길 원했지만 오리 가슴살이나 닭날개 요리와 생선구이도 무척 좋아했다. 이 시기에 나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 논리를 찾는데 갖은 노력을 쏟은 셈이다. 인도주의와 생태주의를 가장한 선전 논리에 도취된 나는 계속해서 자신과 타협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제 송아지 같은 새끼 고기는 안 먹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친환경 유기농 축산 제품만 먹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동물 복지를 준수하며 기른 고기만 먹으니까. 그러니 더는 죄의식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부담 없이 계속 고기를 먹는 거야. 정말이지 인간은 위선을 떨며 없는 말 지어내는 기술 하나는 타고났다. 내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매일 두 아이가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유럽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매일 두 아이가 부모한테 맞아 죽지만 대다수 프랑스인은 여전히 체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동물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심이 많다. 인간도 동물이기에 당연히 인간을 위한 투쟁에도 동참한다. 내가 동물 해방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철학자 플로랑스 비르가가 썼듯이 동물을 죽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한 사람들 사이의 폭력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동물을 위한 행동이 인간에게 손해가 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의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지 결코 좁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모든 억압과 차별에 반대한다. 동물과 사람을 모두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게 곧 정의를 살리는 길이자 배려와 공존의 삶을 추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회운동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며 논리에 부합하는 이성적 행동이라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물론 여성차별, 동물차별, 인종차별, 세대차별, 성소수자 차별, 유대인 차별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사회운동이 일어나면 기꺼이 참여할 생각이다.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하나로 모으면 참으로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내부 세력의 알력과 갈등으로 특정 운동이 다른 운동보다 부각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가장 많이 억압받고 소외되는 쪽이 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어쨌든 비건은 결코 인간 혐오자가 될 수 없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비건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알려주고 동물성 식품을 먹거나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며 이 사회를 바꾸려는 것뿐이다.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반감이 드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는 무용할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가 말했다. 우리가 안주한 현실과 완전히 단절될 수 있어야 한다. 뭔가 버리고 뭔가 없어야 우리는 다시 타자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야 그동안 버려진 우리 친구를 되찾고 엉망이 된 지금의 상황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따라야 할 윤리이다. 왜 고기를 안 먹기로 한 거야? 이 질문의 적당한 답은 뭘까? 비건이 되고 나서 초기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위축됐고 비건이라는 걸 밝히기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자세한 답은 피하고 화제를 바꾸거나 알레르기가 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내가 비건이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까 두렵고 행여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비건이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동물을 위해 싸우는 게 미안하거나 대단한 일도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 삶에 확신이 생긴 뒤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괜히 발끈해서 내 잘못으로 동물이 죽기를 바라진 않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동물을 죽이는 가해자 입장이 된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해도 이는 동물권 운동을 하는데 그리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내게 등을 돌렸고 나 역시 더 완강히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으니 말이다. 지금은 그런 질문을 받아도 위축되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냥 나는 동물을 먹지 않는 거야 라고 대답한다. 이때 고기 대신 동물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내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며 고기가 금지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비거니즘은 사회 정의 문제이며 우리가 왜 종차별주의에 반대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게 질문을 하고 이후 음식의 문제와 동물성 제품 없이 살 수 있는 대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이어 우리는 지구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유한 개별적 존재로 살아가는 동물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늘 이렇듯 완벽하게 대처하지는 못한다.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동물로 느껴지거나 양이나 거위가 보일 때면 나도 모르게 반응이 격해진다. 사람들 입으로 들어간 그 동물도 고유한 성격이 있고 살고 싶었으며 고통의 순간에 두려웠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 감정에 복받치기도 하고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빈정거리는 말투에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상대의 공감을 사는데 별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 그런 내 모습에 등을 돌린 사람도 분명 있을 테니까. 어떤 게 제일 좋은 대처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동물을 위해 싸우다 보면 불편한 순간과 불확실한 의심을 견디며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가 있다. 그만큼 이 일은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고 미숙함을 인정하며 망설이고 주저하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을 익히게 해준다. 망설이고 실수하는 일도 너무나 많다. 그래도 과격하게 대응하지 않으려고 꽤 노력하는 편이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많다. 하지만 동물이 받는 상처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디 그뿐인가 화가 나거나 좌절하거나 타인의 무심함이 걱정스러운 때도 많다. 기독교 문화의 특성상 고기 먹는 사람을 자극해서 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야 나를 높이고 상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게 비건으로서 피해야 할 함정이다.
형제자매나 친구 등 주위의 비채식주의자와 이야기할 때도 호의를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면서 운동에 동참시켜야 한다. 아울러 비거니즘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지만 분명 즐겁고 흥미로운 정치적 행동임을 보여줘야 한다. 동물은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할 대상이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 우리가 싸울 만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야 한다. 여성 작가 로랑 플림도 비슷하게 생각했다. 비거니즘을 알리려는 목적은 비거니즘을 전도하려는 것도 비건이 옳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다. 비거니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비거니즘을 알리려는 목적은 스테이크 먹는 사람과 샐러드 먹는 사람을 대립시켜 싸우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비건도 지극히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임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희생되고 착취당하는 동물의 해방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잘못된 패러다임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두가 동물 착취를 당연시해도 그런 광경이 무대 뒤로 감춰지지 않고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 이 힘없는 존재에게 가해지는 가혹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이 내게 가르쳐 준 것. 우리는 프랑스 중부 지역에 위치한 캉탈에서 며칠간 지냈다. 우리를 맞아준 카를린의 집 앞으로 안개가 산맥을 뒤덮은 가운데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러 나섰다. 나는 주위에 동물이 있는지 훑어봤다. 시냇물에는 송어 3마리가 돌틈을 헤엄치고 있었다. 물속에서 논이는 송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들이 하루는 어떤 시간으로 채워질지 궁금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찔레나무 사이로 방울새 1마리가 날아갔다. 방울새는 주변을 샅샅이 살피더니 나뭇가지에 폴짝 내려앉았다. 이어 다른 방울새도 곁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 수면 위에 잠자리 1마리가 날아다니고 나는 잠자리가 초원으로 날아갈 때까지 눈으로 뒤쫓았다. 이어 송아지가 보였다. 예쁘고 장난기 가득한 두 눈이 많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아이도 머지않아 결국 목숨을 잃으리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인간에게는 이 아이는 그저 식재료일 뿐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척 안타깝다. 우리는 왜 귀한 생명을 물건으로 전락시켰을까?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소설가 까미유 브리네이가 한 말처럼 우리가 동물이라고 일컫는 존재 역시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에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로서 누구로 인식돼야지 무엇으로 인식될 물건이 아니다.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이 동물은 자기 가족이 말살되는 현장을 보고 이를 트라우마처럼 기억하며 괴로워할지도 모른다. 멀쩡히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사냥감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다. 무지막지한 힘을 내세워 숲을 지배한 자와 유전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동물 1마리가 죽으면 그와 더불어 삶의 방식 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진다. 인간은 이제 그 삶의 피상적인 일부를 알기 시작했을 뿐인데 말이다. 그 순간 이 송아지나 다른 동물 친구를 사람들이 죽이지 않도록 내가 싸우는 이유가 단순히 호기로운 정의감이나 알량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저 동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유는 그저 동물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생명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동물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나를 이끄는 건 바로 내 느낌과 감정이다. 이는 이성이라든가 정의라든가 하는 목적 못지않게 고귀한 투쟁의 이유가 된다. 양식 있는 서양인 남자로서
나는 이런 내 감정에 진지하고 고귀하며 과학적이라는 옷을 입히려는 경향이 짙었다. 1970년대 이후 동물 해방 운동은 이성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서적인 이유로 투쟁하는 사람들은 과소평가하고 폄하해온 게 사실이다. 왜 그런지 나도 잘 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왜 동물을 위해 싸우냐고 물었을 때 내가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에게 정이 가서요 라고 대답하면 되게 날 비웃어도 동물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게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적 투쟁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전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의미 있겠으나 정서적인 측면을 외면하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에겐 이성적인 인간도 필요하지만 정에 이끌리는 감정적인 사람도 필요하니까. 조세핀 도노번에 따르면 우리가 동물을 죽이고 먹고 학대하고 착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동물이 그런 대우를 원치 않고 우리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동물이 그런 대우를 원치 않고 우리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귀가 있다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가 동물 해방에 찬성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우리는 동물이 그런 대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뱃속이 동물의 무덤이 돼선 안 된다. 나는 송아지를 바라봤다. 송아지가 내게 다가왔다. 울타리 하나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피부에 햇볕의 흔적을 담고 있는 것만으로 이 아이는 굉장한 존재다. 이 세상을 살아본 것만으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본 것만으로 이 아이는 굉장한 존재다. 생각과 감정이 있는 것, 같은 무리에 속한 동물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들을 아끼며 지내는 것, 다른 종에 속한 동물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것만으로 이 아이는 경이로운 존재다. 그런 아이가 머지않아 죽으리란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송아지의 입가로 손을 가져갔다. 송아지도 내 손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인간도 분명 동물이다. 언젠가 이 사실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여러 동물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사실이 평범한 말로 다가올 날이 분명 올 것이다. 우리가 동물에게 배운 것, 이들과 맺은 관계에서 배운 것이 뭔지 생각해 봤다. 우리는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다. 나도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렸다. 동물이 먹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다. 물살에 몸을 맡기는 법도 고래한테서 배웠다. 나무늘보는 낮잠 자는 도사다. 일부 예술가와 학자들은 동물의 몸짓이나 행동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기도 한다. 비에트 보다오나 쿵우 같은 일부 무술 동작을 구상하는 사람들도 동물에게서 영감을 얻는다. 우리가 동물에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행복과 자유다. 우리는 생산적이거나 쓸모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동물에게 배운다.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도 의무와 구속에서 벗어나도 우리의 삶과 시간을 활용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법 또한 동물에게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동물을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만들었고 동물이 우리에게 자유로이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외면했다. 심지어 우리는 아직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 시선조차 두지 않는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동물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우리는 이런 동물도 똑같이 사랑하고 지켜줘야 한다. 전통적인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도, 마케팅 쪽에서 구축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도 다른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법이다. 하지만 영화나 사진에서는 돌고래나 말, 맹수 등 늘 같은 동물만 지겹도록 보여준다. 나는 바다소 예찬론을 보고 싶고 물고기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들에게도 복잡한 내면의 삶이 있으며 얽히고 설킨 관계가 존재함을 알아주기 바란다. 새를 보고 이들의 삶이 얼마나 흥미롭고 풍요로우며 아름다운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뱀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대로 봐주고 개미의 상상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주면 좋겠다. 로버트 번스는 앙컷 쥐에게 바치는 시를 썼고 로저 룩셈부르크는 작은 날파리에게 존경심을 표현했으며 이스라엘 엘리라즈는 곤충에게 시집을 바쳤다. 부디 인간이 동물에게도 의식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갖췄으면 좋겠다. 2012년 동물도 의식이 있으며 대우받아야 한다는 캠브리지 선언 이후 이는 학계에서 만장일치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동물도 개성과 성격이 있는 개별 주체임을, 경이롭게 살아가는 심오하고 매력적인 존재임을 알아주면 좋겠다. 우리는 동물을 외면한 채 이 사회에서 동물을 소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왔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동물은 살아있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우리와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싸워야 할 때다. 나는 동물이 자기들끼리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 같은 종끼리 있는 모습이든 다른 종과 함께 있는 모습이든 이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보기 좋다. 이들 사이에도 관계의 끈이 있다. 인간과 동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있듯 동물 사이에도 인연이 존재한다. 동물에게 눈이 가면 사람한테 한 번 더 눈이 가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더 잘 깨닫는다. 쉽사리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를 찾는다. 동물에게 눈이 가면 제대로 된 시선으로 동물을 바라보면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서 이들을 관찰하면 거만한 태도로 동물을 대할 수 없다. 동물 해방 운동가라면 자신이 이들의 구세주나 친절한 주인인 양 생각하기 쉽지만 안타까운 착각일 뿐이다. 동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 자신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최대한 인간에게 저항하며 인간의 폭력 앞에서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는다. 죽기 직전의 동물 영상을 보면 동물이 교살되기 전에 발버둥 치거나 도축장에서 죽지 않으려고 때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인다. 물고기도 어망 안에서 안간 힘을 쓰며 파닥거리고 바동된다. 필사적으로 애쓰며 민첩하고 교활하고 거칠게 움직인다. 젖소도 사람들이 송아지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발버둥 친다. 동물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 외려 사납고 영리하다. 우리는 동물의 구세주가 아니라 아군일 뿐이다. 문득 동생과 함께 아버지가 계신 병실에 갔을 때가 떠오른다. 당시 우리는 아버지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했으나 일부 환자들,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는 건 그들이 반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들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고립되고 무시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다. 언젠가는 도축장에서 구조된 동물이나 장애가 있는 동물, 버려진 동물을 위한 보호소를 차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보호소가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꿈꿔본다. 이제 우리는 동물을 음식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 동물을 이용해 치즈나 신발, 스웨터를 만들지 말고 동물의 사체로 연료나 타투 잉크, 포도주, 사탕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동물 착취와 살상을 멈춰야 할 때다.
가죽이 들어가지 않은 신발은 태가 안 난다고 비웃으며 잘난 척하는 태도 역시 버리면 좋겠다. 동물이 해방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동물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동물에게 보금자리를 내주고 자유롭게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관계의 자유를 부여하며 인간이 지배하는 이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시민권을 주는 문제를 고민해 보자. 이 세상을 모든 종이 어우러져 사는 곳으로 인식해야 한다. 동물권 옹호주의 작가 에스티바 레스가 주폴리스 헌정사에 썼듯이 이제는 다양한 종이 한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평등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소통해야 할 때다. 화목한 미래를 그려보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인간의 파괴적인 오디세이아가 어떻게 아름다운 미래로 귀결돼 도축장의 시대를 종결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종차별주의에서 벗어난 세상을 떠올려 보자. 생각만 해도 신난다. 비거니즘은 분명 동물을 위한 정치 투쟁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 비거니즘은 인간과 동물, 남자와 여자, 세련된 것과 후진 것,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 강자와 약자 등 우리에게 흑백 논리적인 이분법을 가르친 이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